2016년 비벌리 힐스에서 FBI 요원들이 연방영장을 들고 러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대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사인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요원들은 선반 위에 놓인 오스카 트로피를 지나쳐 걸어갔는데 그건 러가 영화 레버넌트로 드디어 받아낸 진짜 트로피였죠. 요원들이 찾는 건 다른 오스카 트로피였습니다. 바로 말론 브란도가 가지고 있던 오스카상인데 러의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던 600만 달러가 넘는 이 물건이 FBI에 따르면 도난당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원들은 집안을 체계적으로 훑으며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3.2밀리언 달러짜리 피카소 그림과 900만 달러 상당의 바스키아 작품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희귀한 사진들과 조각상 등 수백만 달러어치의 예술품과 수집품들이 모두 도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러는 FBI 요원들이 물건 하나하나를 증거물로 목록화하는 과정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의 전체 컬렉션이 해체되어 사진으로 찍히고 있었는데 러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집에서 발견된 도난 물품의 총 가치는 3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러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거물급 스타의 저택에 3천만 달러어치의 작물이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 비밀리에 도둑질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걸까요? 그가 이 물건들이 훔친 것이란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201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생일 파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쌌던 파티로 기록된 그날 밤, 이 남자는 단 하룻밤 파티에만 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장소는 팔라조 호텔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었고 엔터테인먼트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가 라이브 공연을 하고 제이미 폭스가 무대에 올랐으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케이크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단 5분 출연료로 6자리 숫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 뒤풀이 명단 같았습니다. 러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들리 쿠퍼, 킴 카다시안, 페리스 힐튼, 로버트 드니로 같은 톱스타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델과 운동선수 억만장자 등 헐리우드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고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는데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한 병당 $10,000짜리 샴페인 수십 병이 터졌고 파티장 전체가 사치로 뒤덮였습니다. 음악이 쿵쿵 울리고 유명 인사들이 춤추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오늘의 생일 주인공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뚱뚱하고 땀을 흘리며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은 아시아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파티장을 잘못 찾아온 회계사처럼 완전히 겉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진짜 누구인지 몰랐지만 모두가 그가 산 샴페인을 마시고 그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명백히 그가 이 모든 비용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밤늦게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고 러가 훗날 수천만 달러의 훔친 예술품을 선물해줄 남자와 친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 로우였고 31세 말레이시아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이 주말 동안 오직 파티와 과시를 위해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도대체 조 로우는 누구이며 어디서 이런 돈이 났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뿌려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은 이 어색한 말레이시아 남자가 방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 전체에서 4.5빌리언 달러를 훔쳐내 그 돈을 샴페인과 연예인들 그리고 생일 파티에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거대한 강도질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조 로우는 그가 4.5빌리언 달러를 훔칠 수 있게 도와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조 로우도 그 남자도 미래를 몰랐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저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번호를 교환하는 평범한 두 명의 말레이시아 유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의 새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의 새아버지는 정치적 사다리를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4년 뒤에는 총리가 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로우가 방금 친구가 된 이 평범한 남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수십억 달러의 나랏돈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조로우는 바로 그 옆에 서 있게 될 운명이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조로우는 아무것도 아닌 와튼 스쿨의 경영학도일 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의 가족은 먹고 살만은 했지만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으며 수십억 달러를 훔칠 만큼의 재력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말레이시아 차기 총리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파티였습니다. 조로우는 끊임없이 크고 비싼 파티를 열었습니다. 클럽을 통째로 빌리고 수천 달러짜리 술을 주문하며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도대체 이 녀석은 누구이며 어디서 돈이 나는지 궁금해하며 감탄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는 돈이 없었고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미국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투자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샴페인과 장소 대여비 그리고 상류 사교계로 진입하는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인맥 만들기로 위장한 폰지 사기였지만 아주 훌륭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조로우는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 아무도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비싼 파티를 열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신감 있게 방으로 걸어 들어가면 아무도 통장 잔고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빌리고 계속 쓰고 계속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거듭될수록 그는 부유하고 권력 있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페리스 힐튼이 그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까지 날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왕족과 사업가 정치인들을 알게 되었고 2005년에 만난 그 학생의 새아버지는 마침내 말레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남의 돈을 빌려 파티 사기를 치던 조로우가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와 수십억 달러의 국고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소수 투자자가 아닌 한 국가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가장 큰 금융 강도질을 저지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9년 말레이시아 총리는 국가를 돕기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1년 안에 그중 절반이 사라지게 되는데 범인은 바로 조로우였습니다. 나집 라작 총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국부 펀드인 1MDB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제안은 훌륭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대적인 학교와 병원 도로를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말레이시아 경제를 미래로 이끌겠다는 것이었죠. 펀드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6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미래에 투자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수십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국제적인 인맥이 있고 글로벌 금융을 이해하며 총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조로우였습니다. 여기서 천재적인 부분은 조로우가 1MDB에서 아무런 공식 직함을 갖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사회 이사도 아니었고 임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직함도 없었고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공개 기록에 따르면 조로우는 1MDB에서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 그는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그를 고문이자 국제은행과 투자자들에게 연줄이 있는 금융 전문가로 여겼고 말레이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집 총리는 조로우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권한인 접근권을 주었습니다. 이사회에 견제도 없고 거래를 의심하는 감사관도 없으며 돈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 달러의 정부 자금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준 것입니다. 오직 조로우와 60억 달러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빌린 돈으로 파티나 열던 남자가 갑자기 한 국가의 투자 펀드 수십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감시하는 유일한 사람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총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 로우가 2005년 대학 파티 시절부터 공들여온 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족 및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고 비싼 파티를 열며 보낸 그 모든 세월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수십억 달러를 손에 넣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조 로우는 수십억 달러를 통제하게 되었고, 그가 돈을 훔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법이 어떻게 통했고 왜 아무도 잡지 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바로 그가 오랫동안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조 로우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작하는 영화는 투자자들에게서 수백만 달러를 사취한 사기꾼 조던 벨포트에 관한 이야기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조 로우는 훔친 돈으로 사기극에 관한 영화에 자금을 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말 그대로 도둑질을 하는 와중에 도둑질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러니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레드 그라나이트 픽처스라는 제작사를 설립하고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영화에 쏟아부었습니다. 러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고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을 맡았으며, 조 로우는 촬영장에서 제작자 행세를 하며 헐리우드 판타지를 실현했습니다. 영화 시사회 때 조 로우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고, 레오와 스코세이지 옆에 서서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진 기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4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작품상을 포함해 아카데미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니 그는 실제로 해낸 겁니다. 훔친 수십억 달러로 영화에 돈을 댄 사기꾼이 오스카 후보작을 제작한 셈이죠.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조 로우가 마치 부루마블 게임 돈처럼 돈을 뿌리고 다녔다는 점입니다. 그는 러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3점, 2밀리언 달러짜리 피카소 그림을 생일 선물처럼 그냥 줬습니다. 그 다음엔 900만 달러짜리 바스키아를 주더니 경매에서 말론 브란도의 실제 오스카 트로피를 600만 달러 넘게 주고 사서 레오에게 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런 선물을 받으면 주는 사람이 합법적인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러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가 작물을 받고 있다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 로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파티에서 만난 슈퍼모델 미란다 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단지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8천만 달러어치의 다이아몬드를 사줬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그가 억만장자처럼 보였기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보석을 받았고, 제이미 폭스는 맞춤 시계를 받았으며, 유명 인사들이 그의 파티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샴페인을 마시고 선물을 챙겨갔습니다. 그 누구도 저 뜬금없는 말레이시아 남자가 어디서 돈이 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억만장자처럼 돈을 쓰면 억만장자인 게 되니까요. 조 로우는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모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선물과 파티 레드카펫 등장은 정당성을 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스카 후보작을 제작하고 러에게 피카소를 주는 사람의 돈 출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들은 그가 연예인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합법적인 인물이라 가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가 헐리우드 영화를 제작하는 걸 보고 더 큰 돈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정부조차 쏟아지는 국제적 관심을 보며 1MDB 펀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지랄은 합법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 환상이 도둑질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수법은 완벽하게 통했고, 조 로우는 대작 영화를 제작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며 보란듯이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환상 속에 살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화려한 생활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를 아시겠나요? 4점. 5빌리언 달러를 훔친 실제 수법은 이런 생활 방식 덕분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기 수법은 기발했지만 그 범죄를 보이지 않게 만든 건 바로 그의 소비 행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로우는 정확히 어떻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4.5 빌리언 달러를 자기 주머니로 옮겼을까요? 이제 그 수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 로우가 헐리우드 영화와 러의 피카소 미란다, 커의 다이아몬드에 돈을 쓴 건 보셨지만 진짜 질문은 어떻게 들키지 않고 돈을 훔쳤냐는 겁니다. 이 수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게 되면 어떻게 6년 동안이나 통했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 사기가 기막힌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학교나 병원 도로 건설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제 투자자들이 1MDB에 수십억 달러를 보냅니다. 그 돈은 실제 투자와 프로젝트에 쓰여야 하지만 조로우는 가짜 투자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당신에게 새 공장을 지으라고 100만 달러를 줬다고 칩시다. 하지만 공장을 짓는 대신 공장 건설 주식회사라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 회사는 당신이 관리하는 또 다른 가짜 회사로 돈을 보내고 또 다른 회사로 계속 보냅니다. 서류상으로 각 이체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돈은 아무것도 짓지 않습니다. 돈은 당신 개인 계좌로 돌아올 때까지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조로우가 한 짓인데 규모가 수십억 달러였고 여러 국가에 걸쳐 있었다는 점만 다릅니다. 조로우는 세이셸,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각 유령 회사는 아바 인베스트먼트나 인터내셔널 페트롤리엄,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처럼 진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명단에서 볼 법한 전문적인 이름들이었지만 실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사무실도 사업 운영도 없고 종이 위에 이름과 은행 계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1MDB가 인프라 파트너십 명목으로 세이셸의 유령 회사에 억 달러를 보냅니다. 서류상으로는 서명된 계약서와 공식 도장 정보 승인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유령 회사는 10억 달러를 받아 이틀 동안 가지고 있다가 스위스의 또 다른 유령 회사로 이체합니다. 왜 스위스일까요? 스위스 은행들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회사는 돈을 잠시 보관했다가 싱가포르로 옮기고 그 다음엔 케이맨 제도로 보냅니다. 돈은 국가와 은행 가짜 법인 사이를 튀어다니며 미로를 만드는데 이게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은행은 퍼즐의 한 조각만 보기 때문입니다. 세이셸 은행은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만 봅니다. 합법적으로 보이죠. 스위스 은행은 세이셸 투자회사에서 이체가 들어온 걸로 봅니다. 싱가포르는 스위스에서 온 돈을 봅니다.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훔친 말레이시아 정부 자금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3월 1MDB는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명목으로 1.03 빌리언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돈은 월요일에 말레이시아 정부 계좌를 떠나 수요일에 세이셸에 있는 아바 인베스트먼트 PJS 리미티드라는 유령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름을 잘 보세요. 아바 인베스트먼트 PJS라는 진짜 회사가 존재합니다. 조로우의 가짜 회사는 리미티드라는 단어 하나만 의도적으로 다르게 붙였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힐끗 보면 아바라는 이름만 보고 합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돈은 세이셸에 하루 머물다가 목요일에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싱가포르에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케이맨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조로우의 개인 계좌까지 가는데 총 일주일이 걸렸고 이걸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0명이었습니다. 1.03 빌리언 달러가 7일 만에 도난당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조로우에게는 조력자가 있었으니까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은행들이 확인 전화를 하면 정부 관리들이 합법적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제 감사관들이 조사하려고 하면 총리가 감사는 필요 없다며 막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집 라작 총리는 조로우가 자기 나라를 터는 걸 도왔을까요? 나집도 같이 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6억 8,100만 달러가 총리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조로우가 관리하는 바로 그 유령 회사들에서 직접 이체된 돈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돈을 지켜야 할 두 사람이 오히려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없었고 감시도 없었으며 질문하는 사람도 없이 말레이시아 시민들이 학교와 병원을 기다리는 동안 수십억 달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조로우는 이 시스템을 통해 4.5 빌리언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100만 단위가 아니라 10억 단위였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국부 펀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미친 점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도 국제 투자자도 은행도 심지어 1MDB 직원 대부분도 몰랐습니다. 이 계획은 완벽하고 결점이 없으며 추적 불가능해 보였고 적어도 조로우와 총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위험 신호 하나 없이 6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옮겼으니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파멸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런던의 기자 클레어 루카슬 브라운이 사라진 수십억 달러를 폭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를 받았으면서 스캔들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FBI는 말레이시아에서 스위스를 거쳐 헐리우드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2억 5천만 달러짜리 요트와 비벌리 힐스 저택을 급습해 압류했습니다. 런은 피카소와 바스키아 그린 브란도의 오스카 등 3천만 달러가 넘는 작물 선물을 반환했습니다. 미란다 커는 반찬통에 담아 8천만 달러어치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습니다. 2016년까지 조로우의 제국은 무너졌고 자산은 동결되었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3년 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부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집 총리는 2020년에 부패와 자금 세탁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조로우는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2015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는 성형수술을 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중국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FBI가 10년 가까이 그를 쫓으며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금융 강도 사건을 저지르고 증발해 버렸습니다.